여러분 안녕하세요. 톡톡 사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시는 4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보내주셨는데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야기가 있어 사용자들이 인정을 해주셨다고 해요. 아마 엄청난 내용이 될 것 같죠? 시원한 사이다 한 방으로 마무리가 될지 어떨지. 이번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사용 시작을 어떻게 할지 초장부터 민망함에 몸둘 바 모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중년 여자입니다. 유튜브로 톡톡 접할 때는 나도 쓰려면 쓸 수 있겠는데 싶었거든요. 늘 그랬어요. 그런데 확산 제가 사연 딱 각 잡고 서버를 하니까 머릿속에 백지장처럼 하얘집니다. 발표 준비를 싹 다 해놓고 막상 단상에 나가면 벙어리가 돼서 눈만 꿈뻑꿈뻑하고 목소리는 염소처럼 진동하는 사람이었다. 옛날에 저는 그랬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능글맞아지고 좋아하는 것도 해지고 요즘은 또 자신 있게 지내는 형편도 꽤 여유롭다. 그래서인지 사람 자체에 자신감이 많이 들었음에도 그 천성이라는 것은 어디 안 가나 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웃긴 놈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웃긴 놈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 남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남편이란 존재가 세상에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제시하고 찍겠어요. 일찍이 어느 여자 한 명이 있었다고 해요. 시아버지보다 1살. 많은 여행자들이 돈을 벌러 온 누나 할 때였어요. 여기 중요한 점은 옆 동네에서 살던 누나가 아니라 뭐라고요? 돈을 벌러 온 누나에 대해 얘기한 게 가난한 눈에 대한 이야기라더군요. 그녀는 가난한 지역에서 멀리 와서 공장에 들어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일면식도 없었던 그녀는 먼 친척 집에 신세지면서 5만 원짜리 밥을 얻어먹으며 돈을 벌었다고 해요. 시아버지께서 어느 날 우연히 그녀를 만나 신기할 정도의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목을 자세하게 캐물리지 못한 이유는 후속이 됩니다. 사람들의 선한 분들께서 이 부분을 부디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황당한 모습인데 하여간 젊은 열기로 못 이기고 온 동네입니다. 사람들 눈을 피하며 몰래 만나는 와중에 불량 행동을 저지르고 술을 마셨던 거죠. 어린 나이에 아빠가 되는 상황에 처했어요. 큰 누나가 갑자기 임신했습니다. 그때야 제대로 어른이 된 것 같아서 함께 사는 것으로 결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소만 하지만 우리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받아주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고안되는 가정이 발칵 뒤집혔죠. 대단히 부유한 집은 아니었지만 그 동네에서 비교적 상황이 좋은 집에 살았죠. 반면 그는 조금 애처롭게 살았지만 떨어져 사는 먼 친척들도 아주 모자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가는 더 가난해서 그 먼 친척들 집도 아주 잘 사는 집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의지하며 살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나의 경제력은 어떻게 비교할까요? 비교 자체가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시아버지와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인연입니다. 하지만 애는 가졌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루머가 빠르게 퍼질까봐 걱정돼요. 시아버지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있던 가족들, 한 가지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태어난 게 아들이면 아들 나오면 며느리로 받아줄 거예요. 딸이 아니라 아들, 소녀가 아니라 손님을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요즘에는 한 번에 해결되기 어려워요. 어떻게 해도 시골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힘들어야 하는데 분명히 예전의 감성이랑은 다르죠. 어느덧 임신 중인 어떤 그녀가 내가 받아들일 겁니다. 조건을 받아들이고 흡수하다가 드디어 집안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보다 2주 이상 빨리 출산했을 때 태어난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자 우리는 이제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자고 했어요.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도록 하자. 시아버지는 눈물을 긁으리며 나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따금 아버지의 말에 내 마음이 조금 답답해졌어요. 올해 나의 뱃속에서 키워온 소중한 생명이 너무나도 아프지 않을 자신이 되어주시기를 바랐지만 실망스럽게도 아니었어요.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살아가기에는 싫어지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 맙소사,
그 누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답은 출산 전까지 머무르며 거신했던 그 집안에 있었죠. 그야말로 학문을 떼는 겁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모진 말만 하고 개충취하는 식구들에게 될 대로 되었던 건 하나는 절대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 수 없다는 다짐을 하고 말할 때 요라인 아기를 과연 자신이 되어 놓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스스로 궁금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기를 놓고 가고 싶어 따라하려 해요. 넌 이 집의 손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겠지. 그런데 난 아니야 라고 가란다. 부디 건강하게, 잘 안 하려 행복하기 바라게. 가난은 현실과 도터 여파 때문에 계실 분이라 만큼. 그 이는 완전히 그 환경에 질렸었고 시아버지의 손을 뿌리친 채 그곳을 떠났어요. 시아버지는 사실 그 누나를 보낼 마음이 없어 하지만 섭섭해하는 적도 없었어요. 그러나 며칠 또는 설정이 오가던 중 그 누나가 짐을 싸서 호련히 아무도 물리치지 않고 떠나버렸어요. 가난한 자신의 본가로 돌아가지도 않았고 자신이 세웠던 그 워낙 먼 친척 집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그냥 떠나버렸어요. 엄마 품에 안기며 오는 아기를 보며 시아버지는 그 누나를 가슴에 묻을 결심을 했어요. 일단 가족들이 다 성을 이루게 해준다면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해서 선을 걸어 놓은 여자 알아서 찾아 사라졌으니 착한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호적에 올리고 그대로 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난리도 아니었다고요. 시간이 지나자 결국 시아버지도 그 두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성화의 결정을 했던 것이죠. 아이가 딸린 남자와 결혼해줄 여자가 과연 어떤 여자일까요? 그것은 상관없어요. 제가 낳은 아이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사랑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런 장벽도 되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해준 여자였어요. 남겨진 가여운 아이를 기꺼이 품어주겠다고 해서 괜히 미운 내 살이란 편에 없는 것을 증명하듯 그 난해한 시기에 어렵게 취급할 때에도 아이를 바라보면서도 그 여자는 참한 미소를 짓더군요. 시아버지는 그 여자와 정식으로 결혼했어요. 집안에서 주선으로 만나 반년 동안 연애를 한 후 결혼한 것이었어요. 이 참한 미소의 소유자, 시어머니 뜻입니다. 천진한 아이의 눈으로 은 진실을 다 보인다고 하셨죠. 그가 아끼고 위해주는 마음을 느끼고 알아본 아이는 금세 시어머니를 향해 엄마 소리를 내며 자랑스러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실 것이었죠. 결혼 색채 후 가장은 2년이나 되어도 최상의 의미를 많이 보셨어요. 이것이 제 남편 되신 분이셨던 배경입니다. 어쩌다 천하에 웃기는 사람으로 변해버리신 남편 놈에 대한 정확한 답은 제가 설명하기 어려워요. 종잡을 수 없지만 추측할 수는 있었어요. 그 배경은 명확해 주셔야 하는데 남편은 참으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답니다. 이미 자신과 이복 형제인 것을 알고 있던 남편은 쓸데없이 영악하게 굴고 싶어 하셨죠. 아버지도 내 아버지이시고 엄마도 내 엄마이신데 현금 반쪽짜리이니 어느 쪽도 온전하게 가질 수 없다는 게 옳은 것이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께서 뭔가 숨겨둔 악마 같은 성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시어머님께서 교육을 받게 하신 것도 아니었는데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절에 피 없이 그런 분위기에 자라며 중학교 때 건강 이상이 있었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님 집안이 건강이 살짝 틀리기는 했지만요. 분들이 있었다면요. 특히 집안 남자들을 상종해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몸이 안 좋아진 건 2년 전에 유정 때문에 달리 났구나 바로 이런 생각부터 했어요. 피곤하면 큰일 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남편에게 함부로 말을 못했다고 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사달도 못 버틸 거라고요. 더 어릴 때는 집안 어른들로부터 네가 바로 제대로 된 우리 손자다 정색한 핏줄이라고 느꼈어요. 이런 소리를 들으며 영웅 취급받으면서 자랐죠. 귀를 기른다고 혼도 잘 안 났죠. 중학교 때는 아프게 시작해서 모두가 금이야 오기야 조심스럽게 대해줬어요. 그 후로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공부하는 친구에게 혹시나 도움을 준다면 안 된다고 모두 조심스럽게 걸어야 한다. 초등학교 시절 그냥 성장 일대기가 천상천지 유아독립을 길러내는 수준이 아니었나 싶어요. 성인이 되어서는 어디서 남자가 귀를 쫑긋하고 삶이 안 된다는 명목으로 용돈을 턱턱 받아가며 살아가고 예쁜 남편 놈은 이렇게 크웠어요. 저는 정반대로 요만큼 나이가 많은 남동생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은 남아를 선호하는 사상이 강하게 기워진 집이 아니었어요. 동생들이 저와 각각 3살, 5살 차이로 자라났는데 그 정도면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데 왜 죄가 없는지, 그럴싸하게 핑계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나이에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어이가 없네요. 솔직히 어디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창피한 상황에 처했어요. 제가 자란 환경에 대해도 말하기 어려워요. 용돈을 제대로 받아본 적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필기구 값조차 요구했더니 거절당하면 서사를 쓰기도 했어요. 매번 저에게는 돈이 없다는 말씀이 많았고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계속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동생들한테는 없는 형편을 주요로 짜서라도 지원을 해주셨죠.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싶다고 얼마나 간절히 말했는데도 전 무시당하고 동생들을 위해 한 켤레씩 싸줬을 때 저는 머리 크기만큼 다 큰 고전 학생이었죠. 그런데 화가 내서 눈이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우리 가족을 위한 마음은 사조가지에 담기지 않을까요? 그랬죠.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미리 사주었어요. 이게 왜 이래요? 엄마가 즐거운 우리들 없이 친구가 좋아하는데. 지금도 어린애인데 내가 무슨 어린아이도 못 되면서 학교 끝나면 시 주라고 부탁해. 그러면서 나 어릴 때에 안 써줬던 거야? 다른 거 받아본 적이 없지? 그땐 우리가 돈이 없었었거든. 지금은 돈이 있어서 다 왜 용돈을 안 줘? 아, 머리가 아파서 눈썹에 이름을 좀 하지 마세요. 인가 한 장이나 주세요, 엄마. 괴롭히려고 태어나니까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패턴이었어요. 맨날 동생들만 숨겨주고 맨날 아들이 최고야. 말만 입에 달고 살면서 학교 다니면서 집안일 다 하고 동생들을 돌봐주는 것도 늘 쉬었었어야 했는데 여기까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서운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올해부터는 그의 존재를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집에서 조용히 공부를 하려는데 거실에서는 너무 시끄러웠어요. 집이 넓고 방음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것을 감안해도 동생들이 소란을 피워서 노는데 아버지는 TV 소리를 높여서 성가시게 하셨어요. 공부할 때 조용히 해달라고 너희들에게 부탁하면 안 돼? 그랬지만 여전히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방을 나가서 그렇게 말했더니 아버지가 화가 나서 얼굴을 때리듯이 손으로 리모컨을 던지셨어요. 당장 성적표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지난 성적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너 전학 몇 등을 했었는지 한번 보자. 어떤 대단한 용기를 보여서 이렇게 나왔는지 궁금하네. 내가 너를 한번 봐볼 생각이야. 아주 오가리를 하면서 정말 속이 억울하고 안타깝더라. 그래서 집을 나와서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자기도 했어. 그랬더니 우리 딸이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알 수가 없어. 망설이면 이런 결과를 낼 수 없는 건데 너무 건방진 거야? 지금은 우리 따르지 않으면 안 돼? 이러시나 추가로 할 게 더 있는 것 같아. 전에는 친척도 가까운 이웃도 없었거든. 울면서 부탁해서 도움을 청했더니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런 상황이라 동생들도 자기들은 우습게 알았겠지. 그리고 저는 동생들에게 진실된 애정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께서 만드신 나쁜 순환의 노디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전문대학을 나왔어요. 이것도 제가 고집불투기하여 간신히 갈 수 있었어요. 졸업 후에는 학교와 연계된 일자리에서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디딘 후 다음 주택을 빌려 사모파트를 한 거예요. 이때부터 집에서 돈 타령해야 했어요. 돈이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전문대학교도 제 노력으로 방학 중에도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 회사에는 타지에서 온 분들도 있어서 자취하는 분들이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정보를 얻어 자체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자취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마음이 더 편해졌으니까요. 부모님께 그 맛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혼자 덩그러니 좋은 동네에서 자취하면서 출퇴근을 반복하다 보니 활동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외로워졌어요.
오죽하면 회사에서 어딘가 남자를 소개해준다는 그런 대화가 들려오면 저도 모르게 남자를 소개받으려 해요. 이렇게 말이 되지요. 그러다가 소개받아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인생의 세 번째 연애였어요. 상태보다 4살 많았죠.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는 말이 있죠. 저희 아주 잘 맞겠네요. 기분 좋은 멘트를 날리며 다짜고짜 웃었습니다. 외로운 여자가 되던 남자를 조심스럽게 잡아주던, 그리고 제가 목표로 하는 사람임을 깨달아준 남자, 세 번째로 만난 이상한 상대에게 어쩔 수 없이 물들인 나는 당연히 당신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그 시기에는 그랬을 뿐이에요. 예의를 갖추어 주신 다른 분들을 실망시켜서 죄송하지만 이 남자가 제 남편입니다. 결혼을 하게 된 건 예상 외였지만 외로움과 지침을 견디지 못해 결혼을 택하게 됐으며 빨리 결혼해서 완전히 독립하고 싶어 했기도 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줘서 좋았어요. 워낙 좋은 직장도 아니었고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한데 듣고 보면 대기업 고액 연봉자 수준으로 자신을 내세워요. 당시에는 나조차 그가 별다른 점이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의 3명 중 1명이라가 있는 것이 멋있어 보였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면서 이해했는데 그는 아이로 태어나서부터 특이한 무언가를 갖고 있었고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길러주신 부모님 덕분이었지. 당시에는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모르니 넘어갔었지. 그런 황당한 남자를 동생으로 삼은 것은 버림받았던 남매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전해졌을까? 놀랍게도 그는 잘 지내고 있다. 부모님의 영향이 작용한 적도 없고 교우 및 인간관계도 원만한데 가정에서 특별한 지원도 없이 명문대학에 진학하고 취업에도 성공했다. 얼마나 잘하는 분이었는지. 이복 형제라고 내가 남편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자기 형이라면 남편으로서 쌍수를 들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요. 자기 형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제가 웃긴 놈이라고도 장참하지 않았어요. 전혀 이복 형제라는 사실을 알기 전부터 들어본 적이 있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자기 형을 너무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제 시점으로 사는 사이니까 여기서 아주 솔직하게 적어볼게요. 남편은 원래든 뒤틀린 성정을 타고났지만 아주버님이 여러모로 잘난 것은 틀림없어요. 남편은 키 보통, 얼굴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아니면 키가 크지 않습니다. 뼈도 좋고 얼굴도 아주 잘생긴 사람일지라도 아니더라도 남자다운 느낌이 풍기면서 그렇다면 남편이 질투를 하지 않고 참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아주 청순하고 조건이 맞을 때 미국에서 가까운 미래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살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신 분이 자신에게 한 말에 정말 놀랐습니다. 와, 이런 멋진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이 정도의 사실에도 남편이 질투하고 비판해야 한다면 그때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대뜸 여행도 아니고 1일 일하는 동안 생활하기 위한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부모님의 지원으로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주버님께서는 머리도 좋고 능력도 뛰어나셔서 사회초년생부터 알짜배기로 돈을 잘 모아 오셨다고 해요. 집안일을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남편의 이야기만 듣다 보니 괜히 오해했던 것이에요. 아주버님은 정말로 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제 남편과 제가 먼저 결혼 날짜를 잡아 놓았는데 아주버님이 조급하시다 보니 그보다 약간 더 빨리 결혼식을 올려주셨어요. 장남이 먼저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는 시아버지의 의견은 다른 문제라고 하겠죠. 무엇보다도 아주버님이 미국으로 떠나시게 되신 사정 때문에 그 날짜보다 앞당기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되었어요. 제가 결혼할 당시에 부모님은 별거 중이셨습니다. 이혼은 사실상 정해진 상태였는데 재계를 시작하고 얼마 후에 바로 이혼했습니다. 저는 성격 차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남편이 정식 부부가 된 이후 반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결혼 후 처음으로 직면한 문제로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죠. 오, 아버님께서 재혼을 하신다고요? 언니, 그럴 수도 있죠. 글을 쓸 수 있는데
너무 실기가 서투른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러워요. 맙소사, 시아버지께서 재혼하신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이후에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급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싶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왜 시아버지와 그 누나의 아버님인 사모님으로서 부모가 되시는 부분의 첫 만남까지는 캐묻지 못한 것이냐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의 재혼 상대는 곧바로 그분이셔서 그분과의 로맨스 시작을 궁금해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부부의 연을 맺으신 두 분이신 시어머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신 그 조부모님과의 관계를 매주 야기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그분과 연락을 본격적으로 주고받으신 건 이혼 8년째부터였다고 하셨어요. 예전에 한번 그 사실이 시어머님께 드러나자 절대로 연락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그렇지 않아서 그분과 연락하게 된 것은 첫째 친모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는 핑계를 드신 것이었대요. 샤먼 속에서 발생한 일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야기에 따르면 3년 전부터 그 두 분은 본격적으로 부부가 된 것처럼 굴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 그 여자를 우리의 친모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남장한 여자로 만나는 관계를 지속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아,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러기가 가능해? 라며 언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거의 기절할 뻔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있는 남자임을 알고도 그녀의 시아버지와 만난 그 순간부터 시어머니에게는 다른 상대는 없었고 그저 처음부터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가슴에 짧게 남겼다가 떠난 사람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만나는 것이 중간에 들어서서도 결코 허락하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남편과 함께 사는 딸과 둘이서만 외롭게 살고 있는 그분의 모습을 보며 시아버지는 흔들리셨어요. 무엇보다도 그 집딸이 하필 시아버지에게 애교스럽게 잘 따랐다는 것에 대해 그분의 작전 지시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어제 불륜을 시어머니 외에 가장 빨리 알게 된 사람은 아주버님들이셨어요. 아버지와 엄마 중 한 분을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엄마 편을 듣습니다. 아버지는 시아버지께 냉정하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아주버님에게 엄마란 시어머니 한 분뿐이셨죠. 결국 수복마님은 이혼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살아계실 때 그분과 부부의 연을 맺어보는 것이 시아버지에게 꿈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큰 절망에 빠진 시어머니에게 많이 배려를 안 해줬다고 합니다. 경마되어 있어서 그냥 넘기지 못해 주시면 안 돼요? 유년 시절을 배운 적이 있는 분은 아버지입니다. 엄마가 재산을 다 가져가야 옳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어머니가 제 정신을 차려야 해요. 그래서 제 원하는 것을 위조하며 빼앗아야만 하는데요. 빈털터리가 되어도 그 여자에게 가야 한다면 인정해 줄게라는 말로 아버지를 자극하면서 이야기해요. 우리 아버지는 내 감정을 조롱하는 것 같아서 맘대로 행동하겠다고 거부했다고 해요. 원래 두 가족 모두 형편이 나쁜 집안끼리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특히 아버지는 집안에서 거의 숭배받는다고 해요. 받았던 유일한 아들이었으므로 재산을 풍족하게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재산을 넘겨주기 위해 시어머니께 이전하셨는데 시어머니는 한 장의 각서도 받아두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니 차가운 피가 흐르는 이런 스캐널이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와 누나는 서로를 왕래하여 성장했으며 시어머니는 가장을 미국으로 보내고 둘째를 금열리만 곁에 두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말씀하길 저는 남편의 아내로서 고통을 견뎠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후 인간 본성이 드러나서 진실하게 됐습니다. 미치겠다고 해야죠. 집안일에 손안에 깜짝하는 법이 없었고요. 요리를 못하니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안 하면 청소기라도 돌려야 하는데 그것조차 안 했습니다. 시키면 온갖 핑계를 다 댔어요. 그렇게 놓고서 내가 집안일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라고 아세요?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바닥은 청소기가 닦는데 이것을 하는데 뭐가 어떻다고 하는 거야? 이런 꼼수를 내놨어요. 아니, 그렇게 잘못된 말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위생 개념이 얼마나 떨어지며 매사에 게으르게 살면 살수록 전 완전히 미쳐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가장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든 건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알게 된 임신 사실이었습니다. 딸을 얻게 될 줄 알았을 때 임신 기간 동안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세계 최초로 임신 중 합병증으로 죽은 여성이 뉴스에 나왔을 때 이런 망상까지 했죠. 혼자서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나마 시어머니가 위로해줘서 다행이었어요. 거의 30년 동안 그녀를 키우면서 오만 가지 고생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녹록치 않은 것, 그것은 내가 압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며요. 눈물을 흘리셨다니 요점은 못난 아들을 가진 어머니의 죄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가 앞에 있을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아침 추간을 안다는 것을 모르십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고 큰 난관이 닥쳐도 항상 도와주셨던 것은 내일 시험 아닌 선물이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를 챙기는 아들은 제 남편이 아니라 먼 타국에 계신 아주버님이셔서 편할 것입니다. 아주버님은 예쁜 카드 한 장에 여러 가지를 넣어 보내셨습니다. 해외 거주 중인 아주버님 형님이 쓴 편지, 그리고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글씨를 쓸 수 있도록 써주신 글씨, 그리고 가족 사진이 더해진 카드를 자주 보내주셨죠. 시어머니는 이를 보고 모아두는 것을 즐기셨을 겁니다. 남편은 자신이 그런 방법으로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렇게 할 거면 적어도 속으로는 나가거나 질주하다는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건데요. 제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연락이 그렇게나 난리를 칠 줄은 몰랐어요. 저희 시어머니 생신 때 아주머니가 미국에서 생긴 문제로 인해 일정에 맞춰 오지 못한 일이 있었지만 그 대신 시어머니가 선물이라며 편한 기능성 운동화나 명품 가방과 같은 선물들을 정성껏 보내주셨어요. 그동안 우리를 따라하는 선물도 챙겨주셨더라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었기에 시어머니나 저나 아주버님도 칭찬을 아주 마지 않고 받았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루어진 사건 때문에 일이 복잡해지고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 섬기면서 제발 미국에서 잘 지내게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엄마가 신경 쓰는 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만 2번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래요. 엄마가 병에 걸린 후 치매에 걸려도 나는 모시고 살 거니까 형은 이제 멀리 떠난 사람인데 이제 간섭하지 말라고. 형, 이런 거 되게 불편하고 내 일정은 생각하지 않을 거야. 솔직히 말해서 울 엄마는 형의 엄마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현아 엄만으로 살아. 이제 그분은 아버지랑 계셔서 거기가 형의 집인 것처럼 잘 들여다보면 되지. 남의 집 사정에 기웃거리면서 참가는 건 제겐 아닌 것이죠. 그냥 이 놈은 웃긴 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겠지요? 참, 이런 놈들이 다 있나 싶어서 깊이 생각할수록 놀라워져요. 하지만 당시에는 내 마음속에 이러한 니코잼을 알지 못했어요. 알았다면 더 일찍 도망쳤을지도 모르겠네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남편이라는 사람은 최악의 면들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전체의 도균이 리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나에게 지친다며 떠나고 싶다는 발언을 하며 너하고는 못 살아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딸의 얼굴이 날 보게 되었을 때 우리 부부 사이에 지친 상처받은 딸이 어떻게 이런 부모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야 하는지 더 아픔을 줄 수 없기에 이혼을 결의했습니다. 남편은 집을 나가라고 말했고 어떻게 우리 딸을 살려야 할지 고민이 크게 들었습니다. 얘는 나랑 살겠다는데 두고 멀어야 하죠? 이 집같이 나가 만료집은 남편 명의였어요. 남편은 쥐뿔 돈도 못 벌어 왔기 때문에 제가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저희 살았어요. 그 집 명의는 그 집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 외에는 능력도 없었죠.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을 훗날 물려받을 것만 믿고 나태하게 살았어요. 아무리 이렇게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딸을 데리고 나와서 급한 대로 투룸 빌라를 월세로 잡았어요. 부모님이 도와주신 대로 샤머니 가기를 하겠다고 해주셨어요. 일단 지금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딸이나 함께 해야죠. 적응하면서 몇 주를 보내며 생각을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어요. 남편은 원래도 못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천자의 불효자로 등극하는 일은 이때 벌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몸이 편찮으신 시어머니가 우리는 결정과 사건으로 인해 컨디션이 확실히 나빠지셨는데요.
그때 자꾸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기로 했더니 이상 속에서 애니가 떨어졌어요.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시어머니가 몸속에 암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 사실을 알자마자 나는 그 자리에서 놀라잡혔어요. 눈앞이 깜깜해지더군요. 저에게 매우 잘해주시던 지난 4월의 존경스러운 모습들이 생각나네요. 저는 빨래개를 걸고 앉아서 졸고 있을 때 살금살금 다가와서 뒷입을 가려주시고 원래 낮잠 한숨부터 자라고 속삭여주시던 급박한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께 철없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었던 것이 시어머니는 많은 포로 그냥 가져다 주셨습니다. 솔직히 전혀 예쁜 얼굴은 아닌데 제게 더덥고 고운 이쁜이라는 다정한 별명을 주셨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작은 쪽지에 다 현재도 명단자를 주셨죠. 아침에 걸려도 돌봐줄 사람은 너 하나뿐이라며 나를 그 고생에 시키지 않으려고 미리 치매 예방에 관해 공부하신 것도 공책에 다 써두셨어요. 저는 애시어머니께서 가끔 공책에 덧셈과 뺄셈을 하시는 줄은 몰랐는데 여쭤본 적이 있을 때 그런 대답을 들었을 때 내 쉽게 시큰해지는 것 같아요. 추운 겨울날 집 안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 같은 존재가 시어머니라고 생각해요. 좋은 이미지 소지혜 씨는 그 부드러운 시어머니의 많은 표정입니다. 손녀를 무릎에 앉혀놓고 동화책 몇 권을 읽어주시고요. 귀찮은 표정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셨어요. 좋은 브랜드 5개를 제쳐두고 저는 강원도 여행에서 시어머니에게 오랜만에 보는 소중한 그 조끼를 상태 그대로 선물했어요. 자주색 그 조끼를 그렇게 아끼시면서 잘 해주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와의 추억들이 저에게는 값진 것입니다. 머릿속을 다 스쳐가며 이대로 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소식 듣고서 아주버님도 입막음 하셨죠.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나나요? 그런데 남편이 큰 소리를 쳤어요. 여기저기 알아서 할게. 엄마는 잘 치료받으시면 잘 아시겠지. 병원이 있고 돈도 있는데 못 살 맛있게 잘못됐어. 그러니까 형은 괜히 참견하지 말아야 해. 우리 가족을 미디어로 듣는 사람들이 섭섭하다니 화딱지가 나는 걸 봐라. 남편이 뚫린 입이라고 치는 입만택 그렇다고요. 아니, 그래 고요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해 제대로. 자식으로서 아들로서 자기 엄마 챙기는 것. 좋아할 것 같진 않아요. 남편 놈이 시험에 통과했는데 웃긴 소리를 하네요. 직거래 하는 거로 해요. 엄마, 이거 한번 봐봐. 인터넷에 올라온 사건인데 작성자의 엄마께서 친구가 암으로 돌아가실 때 50대 초반인데 어때 하면서 여유로운 집안에서 살고 건강관리를 잘 하셨고 그런데 아무지만 2년 만에 추적검진에서 이상 없다고 나오는데 몇 달 사이에 급속하게 전이 돼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후야, 소떼에 그냥 수술 받지 말고 어차피 죽을 거면 꼭 먹고 싶은 건 먹고 즐겁게 살다 죽어야 해요. 왜냐면 다른 지인은 그냥 수술 받지 않고 제주도에 가서 마음 편히 지내고 있어서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요. 진짜 10개 이상의 이야기를 해서 시어머니께 들려주었다고 해요. 이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술을 받지 말라고 하고 치료를 받지 말라고 했으니 병원에서도 큰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치료를 포기하고 자연 치유를 택하며 즐기다가 계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리니까 이 녀석이야 아주 웃겨요. 시어머니께서 치료에 대해 고민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일이지만 왜 이를 고민하십니까? 이러한 경우엔 어쩌면 무슨 말씀인가요? 죽든 밥이든 핵소인데 우수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너무 이상해서 계속 시어머니께 숙고하려 했는데 이게 뭔가요? 그렇게 되어서 남편이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시험적으로 주입시켜 따르다가 전에 말한 것이 나왔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머리가 돌아갔어요. 남편에게 따지며 고원 말은 안 나갔죠. 미친 엄마 또 이렇게 우리가 뭐야 하면서 땀 흘리며 하는 말에 빠져들고 난이 짓고 난난이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랑도 넌 이제 아무 상관없어. 제3자 주제 어디서 참견이야. 엄마가 돌아가셔도 너한테는 유산 한 푼도 안 내줬거나 그러면서 막 킬킬 웃었습니다.
진짜 도른음질을 알아차렸다니까요. 친모가 크게 아파서 죽을지도 모르죠. 모른다는 들음으로 유산을 들먹이다가 쳐 웃겼는데 그 돈은 다 내 거야? 형, 이 너도 그거 절대 못 건드릴 거야. 알겠어? 남편이 누나를 부르며 제게 경고할 때 소름이 끼쳤어요. 진짜로 정신병자랑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그 세월뿐만 아니라 낌을 살았거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초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미치도록 화가 났어요. 아주버님께 바로 연락드리도록 해. 아주버님, 아무리 그 인간이 어머니를 이대로 되돌려보낸다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수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좀 당연히 치를 받으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어머니를 치료할 생각 말고 남은 시간에는 나들이를 하거나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한 소리만 잔뜩 하시네요. 아주버님께서 너무 기가 막히시다고요. 뭐지? 소리만 내고 침묵할 수 있더라고요. 역시나 그 신 것 같길래 제가 얼른 눈물 짰습니다. 엉엉 울면서 우리 어머니 좀 살려달라고 오열했어요. 그러자 아주버님께서 갑자기 다급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아니었네요. 조바로 한국어로 들어갑니다. 재수씨, 정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새끼, 제가 처리합니다. 이런 말씀을 남기셔도요. 총알같이 한국어로 들어오셨어요. 아주버님을 보신 남편이 아주 눈알이 튀어나올 때 커지셨죠. 깜짝 놀라 어쩔 줄 모르더군요. 언니 형이 죽음 이외에요. 기소료. 어떻게 된 일이세요? 마음만으로라도 옆에 있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모습이 될까 봐 참습니다. 아주버님께서 가차없이 말씀하실 때 내가 숨을 죽이며 쓰입니다. 정치도 계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무서웠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성을 내려앉고 냉정한 판단력을 유지하려 노력해요. 선고 이후 어머니께서 마음을 더욱 굳게 잡게 하셨어요. 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럽게 죽는다 해도 끝까지 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주버님과 어머니 두 분이 지혜를 발휘해 이루어내셨어요. 어머니가 가진 자산을 전부 아주버님에게 넘기셨습니다. 남편은 거품이 없다. 그 집은 딱 한 채만 있어요. 그것조차도 분명하게 지키기 위해 저와 함께 입양해서 받았어요. 남편은 풍을만 받았다 하지만 저는 딸과 둘이 먹겠어요. 재산을 나눠 가질 때 재수 씨의 몫이죠. 아시겠죠? 아주버님은 이미 계획을 다 세우셨군요. 거대한 재산을 남기고 간 나는 40대 중반의 부자가 되어 등록을 했습니다. 고민 끝에 옷을 돌리며 테이크아웃 작은 카페를 열었는데 이것도 대성공을 거두어 매달 수입이 상당히 들어왔어요. 3년 후에 매각했는데 권리금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 최선을 다해 싸워 오셨다. 기력이 회복되신 후에는 아버님이 미국에 계시는 곳에서 지내셨어요. 저도 시어머니를 만나는 핑계로 딸과 함께 미국을 여행 다녔습니다. 처음 암 진단을 받은 그때부터 정확히 4년이 지난 시점에 하늘나라를 구경하시러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저가 곁에서 지켜드릴 수 있어서 정말로 다행이었어요. 샤모니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행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풍족하게 살고 있고요. 현재 전 남편이 물러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어요. 제게 도움을 청하는 정도는 있었지만 너무 귀찮고 괴롭게 느껴져서 번호를 바꾸고 멀리 이사를 했어요. 그분의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보니까 인상 깊고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제 아들은 미국에 있지만 너는 누구냐? 그 놈이 얼마나 발작을 하는지는 몰라도 화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그 웃긴 놈 때려잡으라는 얘기예요. 오.